야, 내가 며느리 돼서 시어머니 칠순 잔치에 돈 좀 보태는 게 뭐 어때서 그래? 남편은 아주 당당하다는 듯 나를 향해 고함을 쳤다. 나는 자기 카드값 하나 제때 못 막는 이 남자를 보며 코웃음을 치고는 얼음물을 벌컥 들이켰다. 3년이다. 내가 외국계 기업 임원으로 받는 억대 연봉으로 이 고상한 척하는 흡혈귀 일가를 먹여 살렸건만 돌아온 건 강남 최고급 호텔룸에서 내 코앞에 삿대질하며 당장 나가라는 시어머니의 호통뿐이었다. 그래, 당신들이 나를 남이라고 부른다면 좋아. 그 남의 카드는 단일원도 극을 생각하지 마. 내 휴대폰 화면에서 117통의 부재중 전화가 미친 듯이 깜빡거릴 때 나는 최고급 스파베드에 누워 지그시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는 중이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다음엔 그 전셋집 보증금까지 당신들 뼛속에서부터 모조리 뽑아내줄 테니까.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청취자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게 인사 나누고 싶네요.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을 때 나는 주방에서 싱크대를 닦고 있었다. 은행 앱에서 온 거래 알림이었다. 금액은 450만 원, 발신인은 남편 회사의 재무팀, 수신인은 시어머니의 계좌였다. 매달 25일만 되면 이 돈은 마치 정교하게 프로그래밍된 기계처럼 남편의 통장을 거쳐 단일원도 남김없이 시어머니의 주머니로 꼬박꼬박 직행했다. 나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건으로 손의 물기를 말끔히 닦아낸 뒤 앞치마를 풀어 의자 등받이에 걸쳤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남편은 소파에 푹 파묻혀 한 손에는 맥주 캔을 들고 두 발은 거실 유리 테이블 모서리에 떡하니 올려놓고 있었다. 방금 샤워를 마친 터라 머리에서는 아직도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거실 바닥을 적셨다. 이번 달 관리비는 냈어. 그는 고개 한 번 돌리지 않고 시선은 텔레비전 화면에 고정한 채 무심하게 툭 던졌다. 어제 냈어. 나는 다가가 테이블 위에 놓인 리모컨을 집어들고 볼륨을 한 칸 줄였다. 그는 맥주를 한 모금 들이켰고 목젖이 크게 몇 번 출렁였다. 엄마가 아까 문자 하셨는데 요즘 또 무릎 관절이 쑤신다네. 내일 자기 카드에서 현금 좀 뽑아서 보약이라도 좀 지어드려. 계좌 이체로 보내드리면 아깝다고 안 쓰시고 죄다 통장에 모아두기만 하시잖아. 나는 테이블 모서리에 얹힌 그의 발을 내려다보았다. 발 뒤꿈치의 하얀 각질이 유리 표면에 쓸리면서 지저분한 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나 이번 주에는 분기별 재무제표 마감해야 해서 매일 밤 9시 넘어서까지 야근이야. 나는 건조하게 사실만을 읊었다. 현금 뽑으러 갈 시간도 없고 시가에 들를 시간은 더더욱 없어. 그제야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미간에는 대번에 굵은 주름이 패였고 목소리에는 불만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당신 명색이 잘나가는 외국계 기업 임원이잖아. 밑에 부하 직원들도 짝 깔렸으면서 아무나 하나 시켜서 다녀오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나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제 연세 드셔서 온몸이 종합병원인데 며느리 돼서 보약 하나 해드리는 걸 그렇게 요리조리 피하려고만 해. 연봉도 억대로 받는 사람이 그깟 돈 조금 꺼내서 효도 좀 하는 게 그렇게 아까워? 숨 쉴 틈 없이 쏟아지는 익숙한 레퍼토리였다. 결혼 후 3년 동안 이 소리를 수백 번은 들었다. 시어머니와 관련된 일이라면 그의 논리는 언제나 철벽 같았다. 어머니가 고생했으니 내 소득은 그 고통을 보상하기 위한 공동재산으로 쓰이는 게 마땅하다는 식이었다. 정작 그의 월급 통장은 결혼 첫날부터 시어머니가 대리 관리한다며 넘어가 버렸다. 엄마가 재테크는 기가 막히게 잘하신다는 게 이유였다. 그날 이후로 우리 부부가 사는 이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두 사람의 식비, 자동차 할부금, 심지어 지금 그가 마시고 있는 저 맥주 한 캔까지 모조리 내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돌아서서 대걸레를 가져와 바닥에 떨어진 물자국을 닦아냈다. 수면이 방금 흔들리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엎지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 고인 물은 그리 오래 평온하지 못했다. 사흘 뒤 저녁, 시어머니의 전화가 내 휴대폰으로 직접 걸려왔다.
다국적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마라톤 회의를 갓 마친 직후 퇴근길 차 안에서 신호 대기를 하며 좌석 등받이에 기대어 있을 때였다. 다음 달 초가 내 칠순인 거 알지?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인사도 서론도 없이 시어머니 특유의 쇳소리 섞인 강압적인 목소리가 훅 치고 들어왔다. 네, 어머니. 날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뷰리 너머로 켜진 빨간 불을 응시했다. 내 시누이 시댁 말이다. 작년에 시부모 칠순 잔치한다고 제주도 리조트를 통째로 빌렸단다.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내가 맞장구를 쳐주길 기다리는 눈치였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녀는 다시 짧고 단호한 문장들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비행기 타는 거 질색이니 제주도는 관두자. 뉴스 보니까 강남의 최고급 6성급 호텔이 새로 오픈했다던데 거기 전통 한정식 나오는 VIP 룸이 기가 막히다더구나. 거기서 하자. 친척들한테는 내가 싹 다 연락 돌리고 자리는 대충 40명 정도로 예약해놔라. 빨간불이 30초 남았다. 운전대를 잡은 내 손가락에 절로 힘이 들어갔다. 어머니, 그 정도 급의 호텔 VIP 룸에 40명분 최고급 한정식 코스면 제일 저렴한 기본 코스로만 잡아도 너 지금 시어미한테 돈 계산하자는 거냐? 그녀의 목소리가 벼락같이 높아졌다. 그 날카로운 호통이 고요한 차 안을 찢어놓을 듯 울렸다. 내가 이 집안 큰며느리인데 칠순 잔치 하나 번듯하게 못해줘서 시어미 체면을 친척들 앞에서 깎아 먹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남들이 퍽이나 좋게 보겠다. 유진연이 1년에 돈을 그렇게 긁어모으면서 시어머니 칠순 잔치는 구질구질하게 동네 식당에서 한다고 손가락질할 거 아니야. 내가 다 너 체면 살려주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어머니, 나는 초록불로 바뀌는 신호등을 보며 가속 페달을 밟았다. 호텔 쪽에 날짜가 비어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게임기를 붙들고 있었다. 나는 현관장 위에 가방을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실내화로 갈아신은 뒤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니께서 강남에 새로 생긴 그 호텔에서 칠순 잔치를 하시겠대. 나는 소파 뒤에 서서 그의 게임 화면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방금 호텔 지배인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40명 들어가는 VIP 룸에 어머니가 콕 집으신 최고급 한정식 코스로 예약하면 술값이나 음료 비용은 별도로 치고 최소 보증 결제 금액만 1,200만 원이야. 그가 게임기 버튼을 누르던 손가락을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다시 미친 듯이 연타하기 시작했다. 그럼 거기서 해. 엄마 칠순 평생에 한 번인데 스케일이 이 정도는 돼야지. 안 그러면 친척 아줌마들 또 뒤에서 뒷말 나온다고. 1,200만 원이 네 집게 이름이야? 적은 돈이 아니잖아. 내가 말했다. 게임 화면에 게임 오버라는 글자가 번쩍였다. 그는 게임기를 옆으로 툭 던지더니 몸을 돌려 고개를 젖힌 채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표정이 만연했다. 당신 카드에 돈 차고 넘치잖아. 당신 매년 받는 인센티브만 해도 그 돈 가볍게 넘으면서 그냥 시원하게 효도 한 번 한다고 노인의 기분 상하시게 하지 말고. 그리고 당신 그 블랙카드로 쫙 긁어주면 엄마도 친척들 앞에서 어깨에 힘 좀 주실 거 아니야. 게임에 열중하느라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힌 그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방 안의 공기가 턱턱 막혀왔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호텔 예약 링크를 열고 그 블랙카드에 카드 번호를 입력했다. 곧바로 화면 상단에 알림 메시지가 떴다. 카드사 결제 알림이었다. 끝자리 4091 신용카드로 강남 호텔에서 가승인 거래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금액은 1,200만 원. 그가 내 쪽으로 고개를 들이밀어 화면을 쓱 확인하더니 흡족한 표정으로 손뼉을 치며 다시 게임기를 집어들었다. 진작 이럴 것이지. 아, 참, 주말에 일찍 일어나서 엄마 모시고 잔치 때 입으실 맞춤 한복이나 좀 보러 다녀와. 나는 알겠다는 대답도 싫다는 거절도 하지 않은 채 휴대폰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칠순 잔치 당일 서울에는 아침부터 추적추적 비가 내렸다. 강남으로 향하는 도로는 꽉 막혀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조수석에 앉은 남편은 의자를 한껏 뒤로 젖히고 눈을 감은 채 늘어지게 자고 있었다.
나는 양손으로 운전대를 꽉 잡고 앞차를 따라 10cm씩 거북이 걸음을 했다. 그는 이따금 눈을 번쩍 뜨고는 날씨 진짜 짜증나게 하네라며 불평을 한마디 툭 던지고는 다시 자세를 고쳐 잡고 코를 골았다. 호텔 입구에 도착하자 도어맨이 다가와 차 문을 열어주었다. 남편은 언제 잤냐는 듯 벌떡 일어나 정장 넥타이를 고쳐매고는 번쩍거리는 회전문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나는 발레 파킹 직원에게 차 키를 넘겨주고 그의 뒤를 묵묵히 따랐다. 예약된 룸은 호텔 최상층에 있었다. 육중한 양문형 원목 도어를 밀고 들어가자 믿을 수 없을 만큼 넓고 웅장한 전통 한옥 양식의 공간이 펼쳐졌다. 벽에는 고가의 동양화가 걸려 있었고 통유리창 너머로는 강남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다. 길게 이어진 식탁 위에는 고급 실크 식탁보가 깔려 있었고 정교하게 세공된 녹그릇들이 열을 맞춰 놓여 있었다.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다. 사돈의 팔촌부터 명절에도 얼굴 한 번 보기 힘든 사촌 형제들까지 오늘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총출동했다. 어머나, 세상에. 여기 진짜 으리으리하네. 한 친척 아주머니가 들어오자마자 과장된 몸짓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이내 시어머니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이거 다 진현이가 알아서 한 거라며? 형님은 참 복도 많으셔. 이렇게 돈 잘 버는 며느리도 다 보고. 새로 맞춘 최고급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시어머니는 상석에 꼿꼿이 앉아 숨길 수 없는 득의양양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유, 무슨 말씀을. 며느리가 밖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봤자 집구석에선 결국 우리 민철이 말 한마디면 끝이지. 우리 집안에선 민철이가 하라는 대로 돌아가는 거야? 걔는 그냥 시키는 대로 돈만 낸 거고. 나는 룸 입구에 서서 친척들의 외투를 받아 옆에 있는 옷걸이에 거는 시종 역할을 하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나는 방금 건네받은 코트를 옷걸이에 걸며 구겨진 옷자락을 꾹꾹 눌러 폈다. 본격적인 잔치가 시작되고 입이 떡 벌어지는 코스 요리들이 줄줄이 상에 올랐다. 최고급 자연산 화로회부터 전복 갈비찜, 신선한 해산물 냉채까지 눈을 뗄 수 없는 진수성찬이었다. 어르신들이 먼저 젓가락을 들자 나머지 친척들도 일제히 음식을 입으로 나르기 시작했다. 내 자리는 없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식탁 맨 끝머리에 내 몫의 빈 의자가 하나 있긴 했지만 나는 도저히 엉덩이를 붙일 틈이 없었다. 질부, 여기 찻주전자 다 비었네. 큰어머니가 자기 앞에 찻잔을 젓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나는 종종 걸음으로 다가가 무거운 노쇠 주전자를 들어 잔을 채웠다. 새언니, 저기 직원 좀 불러서 이 나물 반찬 좀 더 가져다 달라고 해요. 민철 오빠가 좋아하잖아요. 신우이가 손가락질하며 지시를 내렸다. 나는 즉시 고개를 돌려 담당 직원을 호출했다. 무려 12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결제한 물주였지만 이 화려한 방 안에서 내가 맡은 역할은 고도로 훈련된 전담 서비스 직원에 불과했다. 나는 높은 하이힐을 신은 채 그 긴 식탁 양끝을 쉴 새 없이 오가며 빈 접시를 치우고 술을 따르고 냅킨을 대령했다. 남편은 집안 어르신들 한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이미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두툼한 갈비 한 점을 입에 우겨넣고는 큰아버지와 짠을 하며 허세를 부렸다. 큰아버지, 제가 짚어드린 그 주식 찌라시 무조건 믿고 가십시오. 제가 비록 집안 살림살이는 안 맡아도 이것이 경제 흐름 읽는 눈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거든요. 그는 내 쪽으로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내가 펄펄 끓는 뚝배기 된장찌개를 든 채 그의 등 뒤를 간신히 비집고 지나갈 때도 그는 그저 의자만 앞으로 찔끔 당겨줄 뿐 침을 튀겨가며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바빴다. 식사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되었다. 호텔과 제휴를 맺은 전속 촬영팀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더니 전문가용 조명 장비와 삼각대를 세팅하기 시작했다. 자, 하객 여러분. 오늘 김영숙 여사님의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기념으로 단체 사진부터 한 장 남기겠습니다. 다들 모여주세요. 사진 기사가 활기차게 분위기를 띄웠다. 친척들은 기다렸다는 듯 젓가락을 내려놓고 옷매무새와 머리를 정돈하며
상석을 중심으로 촌수와 나이순에 맞춰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오른쪽에는 남편이 섰고 왼쪽에는 시누이가 팔짱을 끼고 섰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빈 앞접시를 구석 보조 테이블에 내려놓고 냅킨을 뽑아 손을 닦았다. 그리고 남편의 옆, 사진 구도의 약간 끄트머리에 해당하는 빈자리로 걸음을 옮기려 했다. 내 구두 굽이 바닥을 딛고 딱 한 걸음 앞으로 나간 바로 그 순간이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아주 크지 않았지만 왁자지껄하던 룸 전체를 순식간에 찬물 끼얹은 듯 조용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웅성거리던 친척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고 나를 향해 시선을 꽂았다.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어머니, 단체 가족 사진 찍는 거 아니었나요? 상석에 앉은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방금 전까지 만면하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녀는 손을 번쩍 들어 올려 검지 손가락으로 내 얼굴을 정면으로 가리켰다. 넌 저쪽으로 비켜 서 있어라. 그녀는 일말의 반박도 허용하지 않는 싸늘하고 단호한 어조로 명령했다. 공기가 꽁꽁 얼어붙는 것 같았다. 사진기사는 카메라 리모컨을 든 채 어찌할 바를 몰라 뻘뻘 땀을 흘리며 눈치만 보고 있었다. 어머니, 나는 내 귀를 의심하며 다시 물었다. 시어머니는 손을 내리고 한복 치맛자락을 우아하게 쓸어내리며 온기라고는 한 톨도 없는 차가운 어조로 쏘아붙였다. 밥값 다 결제했으면 이제 그만 빠져줘라. 우리 핏줄끼리 모인 오붓한 식사 자리에 남이 사진에 끼어드는 거 불쾌하다. 나중에 사진 볼 때마다 재수 없게 시리. 내가 우리 집안 호적에 뼈를 묻을지 나중에 이혼 도장 찍고 남남될지 누가 아니? 이런 평생 남을 기념사진에 타성바지 남을 함부로 끼워 넣을 순 없지? 나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틀어올린 은발, 조명비들 바닥 귀티나게 반짝이는 최고급 맞춤 한복의 자수. 그녀의 주변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아들과 딸, 그리고 형제자매들.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견고한 핏줄의 결계였다. 그리고 나는 그저 그들의 만찬을 위해 지갑을 여는 철저한 외부 결제자에 불과했다.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큰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식탁보 무늬만 뚫어라 쳐다보는 척했고 시누이의 입가에는 묘한 비웃음이 스쳐 지나갔다. 그 방 안에 수십 명 중 내 편을 들어 말문을 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다. 술기운에 붉게 달아올랐던 그의 얼굴은 살짝 창백해져 있었다. 그의 시선은 나와 자기 엄마 사이를 불안하게 탁구공처럼 오갔다. 그는 내 시선을 노골적으로 피하며 어색하게 헛기침만 큼큼 해댔다. 내 안의 주전자에서 물이 격렬하게 끓어오르며 뚜껑을 밀어올리고 덜그럭거리는 둔탁한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다. 그가 쭈뼛거리며 내 쪽으로 반걸음 다가왔다. 나는 그가 최소한 엄마 칠순잔치에서 왜 이러셔 한마디쯤은 해줄 줄 알았다. 그러나 그는 목소리를 쥐어짜 내듯 낮춰 오직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볼륨으로 속삭였다. 당신 그냥 1층 로비에 내려가서 잠깐 앉아 있어. 가는 길에 발레 파킹차 키 받아서 입구에 차 좀 대기시켜 놓고. 엄마 오늘 신경 쓰셔서 피곤하시니까 사진만 후딱 찍고 우리 일찍 집에 가자. 응. 말 잘 들어. 오늘 같은 날 노인네 심기 거스르지 말고. 그러면서 그가 손을 뻗어 내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방금 전까지 기름진 갈비를 뜯던 그 손이었다. 물수건으로 대충 닦았다고는 하지만 옷 위로 전해지는 그 미끈거리고 역겨운 기름기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끓어오르던 주전자에 물이 바싹 말라버렸다. 주전자 밑바닥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며 구멍이 뚫렸고 내 안의 모든 분노와 억울함, 비통함이 일순간에 증발해버렸다.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얼음장처럼 차갑고 선명하게 식어버린 새카만 잿더미뿐이었다. 나는 그를 응시했다. 그의 눈동자에는 나를 향한 얄팍한 애원과 함께 지독한 짜증이 묻어 있었다. 그는 혹시라도 내가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려 자기 체면을 구길까봐, 이 훌륭한 효자 코스프레가 박살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알았어. 내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너무나도 고요하고 평온해서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다. 나는 뒤로 반걸음 물러나
그와의 거리를 벌렸다. 그리고 몸을 돌려 상석에 앉은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두 손을 배꼽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허리를 굽혔다. 트집 잡을 데 없이 완벽한 90도 폴더 인사였다. 네, 어머니. 부디 식사 맛있게 하시고 가족 사진 예쁘게 잘 찍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는 룸 안에 있는 그 누구와도 두 번 다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미련 없이 돌아서서 육중한 양문형 원목 도어를 향해 걸어갔다. 내 하이힐 굽이 원목 마루에 부딪히며 경쾌하고 일정한 파열음을 만들어냈다. 문을 밀고 밖으로 나간 뒤 등 뒤로 문을 닫았다. 도어락이 맞물리며 철컥하는 묵직한 소리를 냈다. 룸 안의 왁자지껄한 소음과 으리으리한 만찬, 그리고 그들만의 그 견고하고 위대한 핏줄의 결계는 그 문 너머로 완벽하게 단절되었다. 호텔 복도에는 최고급 양탄자가 두껍게 깔려 있어 구두 굽소리조차 먹어 삼켰다. 공기 중에는 5성급 호텔 특유의 우아하고 은은한 향이 감돌고 있었다. 나는 복도를 따라 엘리베이터로 걸어가 하행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내 얼굴은 평온했다. 화장은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았다. 패배자처럼 도망쳐 나온 기색은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1층 메인 로비는 고요했다. 프런트 데스크에는 유니폼을 단정하게 갖춰 입은 직원 몇 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나는 당당한 걸음으로 로비 매니저 데스크로 다가갔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매니저가 친절한 미소를 장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핸드백을 열고 그 안에 얌전히 잠들어 있던 내 블랙카드와 신분증을 꺼내 대리석 카운터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3층 VIP 룸, 김영숙 여사님 칠순 잔치 연회장 건입니다. 나는 매니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느리고 또박또박한 어조로 말했다. 제가 조금 전에 1200만 원 가승인을 걸어두었는데요. 매니저가 키보드를 경쾌하게 두드리며 예약 내역을 조회했다. 네, 유진현 고객님. 가승인 내역 확인되셨습니다. 지금 바로 본 결제로 전환해서 정산해 드릴까요? 아니요. 나는 흘러내린 옆머리를 쓸어 넘기며 여유롭게 미소 지었다. 그 방에 계신 손님들이 방금 마음을 바꾸셨거든요. 본인들이 직접 각자 계산하시겠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던 매니저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는 다소 당황한 기색으로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그 말씀은 즉, 방금 제가 걸어둔 1200만 원 가승인 내역 전부 취소해 주세요. 나의 미소는 부드러웠으나 목소리에는 일말의 타협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이 식사 비용은 잠시 후에 그분들이 나오셔서 직접 결제하실 겁니다. 저는 그 집안 사람이 아닌 남이라서 그분들만의 단란한 가족 모임 비용에 숟가락을 얹을 이유가 없거든요. 매니저의 프로페셔널한 표정에 미세한 균열이 갔지만 그는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고객님, 1200만 원이라는 고액의 가승인을 취소하시려면 시스템 권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손님들이 직접 결제하시기로 하셨더라도 선결제 보증이 풀린 상태에서 혹시라도 그분들이 결제하지 않고 나가시면 여기 제 신분증과 신용카드 실물이 있습니다. 나는 카운터 위에 카드를 검지로 톡톡 두드렸다. 이 결제는 아직 최종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카드 명의자인 저에게는 가승인을 철회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결제하실지는 그분들과 호텔 측이 알아서 하실 문제고요. 자, 지금 당장 취소해 주시죠. 매니저는 나와 모니터 화면을 번갈아 보더니 결국 체념한 듯 책상 위 전화기 수화기를 들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스템 관리자의 취소 승인 코드가 필요합니다. 2분 30초 뒤 앙증맞은 영수증 프린터가 백색의 취소 전표를 지지직거리며 뱉어냈다. 가승인 취소 처리가 완벽하게 완료되었습니다. 유진현 고객님, 매니저가 전표와 신용카드를 공손하게 양손으로 건넸다. 취소 영수증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나는 전표를 받아들고 결제 금액이 0원으로 바뀐 것을 쓱 눈으로 확인한 뒤 예쁘게 접어 핸드백에 쏙 넣었다. 나는 발레 파킹 대기소로 가지 않았다. 프런트에서 주차 확인권만 챙겨 들고 곧장 지하 주차장으로 걸어 내려갔다. 운전석에 앉아 차 문을 닫자
차 안은 내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키를 꽂고 엔진을 걸었다. 화려한 계기판 조명이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나는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와 강남 한복판의 메인 도로로 합류했다.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고 아스팔트에 고인 빗물 위로 화려한 네온 사인 불빛들이 일렁이며 부서지고 있었다. 나는 집으로 향하지 않았다. 남편이 게임을 하느라 마시고 버려둔 빈 맥주 캔이 굴러다니고 소파 틈새마다 그의 하얀 각질이 묻은 양말이 쑤셔 박혀있는 그 전셋집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돌아갈 곳이 아니었다. 차는 빗길을 시원하게 내달려 시 외곽에 자리 잡은 프라이빗 VIP 요양센터로 향했다. 이곳은 내가 평소 중요한 VIP 고객이 병치레를 하거나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할 때 은밀하게 모시는 곳이었다. 입회비만 두둑하게 내면 5성급 호텔을 능가하는 완벽한 보안과 최고급 프라이빗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곳이었다. 나는 로비 프런트에서 체크인을 마쳤다. 전담 간호사가 나를 최상층 스위트룸으로 안내했다. 방 안에는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라벤더 아로마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유진현 고객님, 저녁 식사를 준비해 드릴까요? 간호사가 상냥하게 물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그 누구도 저를 방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간호사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물러가 조용히 문을 닫았다. 나는 구두를 벗어던지고 훈훈한 원목 바닥을 맨발로 디뎠다. 침대 쪽으로 걸어가 핸드백을 소파 위로 툭 던져버렸다.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그 으리으리한 한정식 잔치가 끝날 때까지는 대략 2시간 정도가 남아 있었다. 나는 휴대폰 측면의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을 꾹 눌렀다. 화면에 전원을 끄려면 밀어서 끄라는 알림이 떴다. 동작을 완료하기 직전의 마지막 1초. 내 머릿속에는 방금 전까지 상석에 앉아 득의양양하게 웃어대던 시어머니의 주름진 얼굴과 내 어깨를 툭툭 치던 남편의 비열한 손길이 스쳐 지나갔다. 내 손가락이 미련 없이 화면을 스와이프했다. 휴대폰 화면이 새까맣게 죽어버렸다. 모든 소음, 모든 진동, 모든 인간관계의 알람이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두꺼운 암막 커튼을 끝까지 쳐서 빛을 완벽하게 차단한 뒤 침대로 쓰러지듯 누워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당겼다. 최고급 실크 이불보의 감촉이 부드럽고 서늘하게 살갗을 감쌌다. 나는 두 눈을 감고 거칠어졌던 호흡을 천천히 가다듬었다. 빛도 소리도 존재하지 않는 이 완벽한 밀실에서 나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뼛속까지 편안하고 가장 깊숙한 숙면의 심연으로 빠져들었다. 정확히 아침 7시 정각, 내 몸의 생체 시계가 알람 없이 나를 깨웠다. 귀청을 찢는 시끄러운 휴대폰 알람 소리도 없었고 어깨를 흔들어대는 손길도 없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 볼륨을 최대로 키워놓고 시끄러운 배경음악 삼아 살아가는 인간의 흔적도 없었다. 나는 눈을 떴다. 천장에는 낯선 화재 감지기만 덩그러니 매달려 있었다. 두꺼운 암막 커튼이 밖에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융단 폭격 막아내듯 철저히 차단하고 있어서 방 안은 아직도 칠흑같이 어두웠다. 나는 적정 온도로 맞춰진 쾌적한 이불 속에서 평온하게 몇 번의 숨을 더 들이마셨다. 공기 중에는 오로지 우아한 라벤더 아로마 향기만 맴돌 뿐이었다. 안빤 양말 냄새도 밤새 묵은 역겨운 맥주 쩐내도 나지 않았다. 나는 상체를 일으켜 침대 헤드보드에 등을 기대고 손을 뻗어 옆 협탁에 놓여있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엄지손가락으로 측면 전원 버튼을 꾹 눌렀다. 하얀 불빛과 함께 액정이 켜지고 부팅 화면이 몇 초간 깜빡였다. 그리고 이어진 꼬박 1분 동안 내 휴대폰은 뜨거운 진동 폭탄으로 변해버렸다. 밤새 차단되어 있던 거대한 전파의 쓰나미가 시스템 안으로 미친 듯이 밀려들었다. 부재중 전화 알림음, 문자가 쏟아지는 수신음, 메신저 앱의 팝업 소리가 한데 뒤엉켜 마치 유리창을 거칠게 때려 부수는 우박처럼 쏟아졌다. 한꺼번에 유입되는 데이터 양이 너무 방대했던 탓에 휴대폰은 10여 초 동안 시스템이 마비되어 버렸고 화면은 기괴하게 일그러진 상태로 멈춰섰다. 기기가 마침내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화면 최상단에는 붉은색 숫자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117통의 부재중 전화. 새 메시지 알림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미친 듯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맨발로 바닥에 내려와 창가로 다가간 뒤 암막 커튼을 획 걷어젖혔다. 눈을 찌를 듯이 강렬한 아침 햇살이 순식간에 방 안 구석구석을 환하게 채웠다. 나는 어젯밤 협탁 위에 따라두었던 생수를 한 모금 시원하게 들이켜고는 1인용 안락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통화 기록 아이콘을 터치했다. 117통의 부재 중 전화 중 62통은 남편, 40통은 시어머니, 나머지 15통은 시누이와 큰어머니가 나누어 건 것이었다. 발신 시간은 내가 요양원에 체크인하고 휴대폰 전원을 꺼버린 바로 그 시각. 어젯밤 8시 10분부터 시작되어 무려 새벽 3시까지 집요하게 이어져 있었다. 처음 1시간 동안은 1분에 2번꼴로 울려대더니 그 다음에는 5분 간격으로 마지막에는 발악하듯 간헐적이고 신경질적인 연쇄 호출로 변해 있었다. 나는 통화 기록 창을 빠져나와 문자함으로 들어갔다. 그 안에 쌓인 문자들은 양파 껍질을 벗기듯 어젯밤 그 화려했던 칠순 잔치가 파한 뒤 벌어진 천극의 현장을 아주 생생하고 낱낱이 보여주고 있었다. 가장 먼저 도착한 문자들은 8시 15분 남편에게서 온 것이었다.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냐고, 어머니 사진 다 찍고 이제 집에 가시겠다는데 로비 앞으로 차는 대기시켜놨냐고 따져 묻는 내용이었다. 이어진 문자는 발악에 가까웠다. 유진현 너 지금 무슨 미친 짓을 하는 거냐고, 당장 전화 받으라는 고함이 텍스트 너머로 들려오는 듯 했다. 그 다음 도착한 문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배인이 방금 가승인을 취소했다는데 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 당장 튀어와서 다시 카드 안 긁고 뭐 하냐고, 어머니 친구분들이 다 보고 계신다며 윽박 지르고 있었다. 8시 30분 시어머니의 문자가 기어코 끼어들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그 꼿꼿하고 오만한 화약 냄새가 액정 너머로까지 진동했다. 하늘 같은 시어미에게 감히 이런 얄팍한 수작으로 협박을 할 수 있을 줄 아냐며 당장 룸으로 기어 들어오라는 호통이었다. 내깎게 돈을 안 내고 버틴다고 우리가 굽실거리며 매달릴 줄 아느냐며 참으로 배운 데 없는 집안 구석이라고 막말을 퍼붓고 있었다. 그녀는 필시 내가 계산을 그들에게 떠넘겼다는 사실을 가천에 듣고 분기탱천했던 모양이다. 1200만 원쯤이야 자기 귀한 아들이 껌값처럼 쉽게 결제할 수 있을 테니 며느리 따위에게 고개 숙일 이유가 없다고 굳게 믿었으리라. 하지만 문자들의 어조는 9시를 기점으로 처절하고 극적으로 반전되어 있었다. 9시 10분 남편의 문자가 다시 수신되었다. 진현아, 제발 전화 좀 받아보라는 애원으로 시작된 문자였다. 자기 신용카드가 한도 초과라 결제가 안 된다는 처참한 고백이었다. 이어진 문자들은 더욱 볼만했다. 어머니 카드도 모조리 한도가 막혀서 800만 원이나 펑크가 났다는 거였다. 자기한테 맡겨둔 내 카드 중에 혹시라도 다른 카드 없냐고, 제발 비밀번호 좀 빨리 알려달라고 구걸하고 있었다. 호텔 보안팀 직원들이 입구를 싹 다 막아서 버려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고, 큰아버지랑 친척들이 우리를 다 비웃고 난리가 났다는 찌질한 호소가 이어졌다. 자기가 다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자기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전화 좀 받아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내용이 처량하게 액정을 꽉 채우고 있었다. 9시 40분 시어머니의 문자는 앞서 부리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길길이 날뛰는 저주로 변해 있었다. 당황한 탓인지 맞춤법조차 엉망이었다. 이 처죽일려나. 내년이 온 집안 식구들 앞에서 내 체면을 똥칠해. 집에 오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둘 테니까. 당장 돈 안 보내? 호텔 사람들이 경찰 부른단다. 10시 20분에는 시누이의 문자가 들어왔다. 새언니, 이러는 건 진짜 선 넘었죠. 아무리 엄마가 아까 심하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어떻게 우리 수십 명을 호텔에 덜렁 버려두고 가요? 지금 친척들끼리 누가 돈 낼 건지로 싸움 났어요. 큰어머니는 카드 안 가져왔다 그러고 작은아버지는 딱 자기 목만 내겠대요. 엄마 지금 혈압 터지기 일보 직전이니까 빨리 와서 해결해요. 나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평온하게 화면을 넘기며 이 글자들을 읽어 내려갔다. 오히려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1200만 원이 스스로 고상한 척하던 저 모자에게 그 돈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태산이었던 것이다.
나라는 남의 신용카드가 사라지자 그들이 그렇게 떠받들던 핏줄 분운하던 가족에는 그 청구서 앞에서 단 2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바닥을 드러냈다. 나는 문자함을 빠져나와 메신저 앱을 열었다. 음성 메시지가 몇 개 남겨져 있었다. 아마 전화를 안 받으니 다급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긴 모양이었다. 나는 휴대폰 볼륨을 높이고 첫 번째 음성 메시지를 재생했다. 어젯밤 9시 정각에 녹음된 것이었다. 스피커 너머로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배경음으로는 호텔 로비에 고급스러운 클래식 음악이 깔려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억눌린 당혹감과 일말의 애원이 뒤섞인 채 한껏 낮아져 있었다. 진연아, 너 대체 어디로 간 거야? 내가 방금 내 카드 싹 다 긁어봤는데 전부 잔액 부족이래. 지배인이 지금 우리 옆에 딱 붙어서 로비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하고 있어. 엄마가 아까 밥값은 아들이 내는 거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쳐놨는데 지금 친척들이 다 쳐다보고 있단 말이야. 제발 그만 좀 해, 응? 내 체면을 봐서라도 빨리 와서 결제 좀 해줘. 돈만 내주면 나머지 일은 집에 가서 천천히 얘기하자. 내가 다신 엄마가 너한테 그런 소리 못하게 할게. 빨리 전화 줘. 나는 두 번째 음성 메시지를 재생했다. 무려 3분에 달하는 현장 녹음본이었다. 보나 마나 남편이 당황한 나머지 실수로 녹음 버튼을 눌러 그 아수라장이 된 현장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고스란히 녹음된 것이 분명했다. 녹음 파일은 잡음이 섞여 다소 시끄러웠지만 내용만큼은 귓가에 대고 말하듯 아주 또렷하게 들렸다.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였다. 이미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 우리 며느리가 아까 분명히 결제 다 했단 말이야. 너희 호텔 시스템이 고장 난 거 아니야. 당장 총지배인 오라고 해. 이어 차분하고 프로페셔널하지만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로비 매니저였다. 김영숙 여사님, 제가 방금 3번이나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유진현 고객님께서는 본인의 신분증 실물과 블랙카드를 직접 제시하셨고 가족 구성원이 아닌 타인으로서 가족 모임 비용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며 가승인을 철회하셨습니다. 이는 규정상 완벽하게 합법적인 처리입니다. 현재 청구된 식사 대금은 1,200만 원입니다. 어떻게 결제하시겠습니까? 이걸로 하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몹시 후달리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 카드 긁으세요. 비밀번호 없습니다. 녹음기 너머로 10여 초간 정적이 흘렀다. 이어서 카드 단말기에 둔탁한 삑 소리가 울렸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매니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주신 카드는 잔액 부족으로 뜹니다. 혹시 다른 카드로 결제하시겠습니까? 잔액 부족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시어머니가 꽥 소리를 질렀다. 민철아, 내 월급 통장에 왜 돈이 없어? 진현이가 매달 꼬박꼬박 돈 채워 넣잖아. 엄마 남편의 목소리가 모기 소리만큼 기어 들어갔다. 진현이가 이번 달엔 돈을 안 보냈어. 그리고 저번 달 돈은 엄마가 무슨 펀드 넣는다고 나한테 싹 다 보내라고 하셨잖아. 녹음기 너머로 누군가 헉하고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친척들의 억누를 수 없는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다. 아유, 네 그럴 줄 알았지? 민철이 걔 쥐꼬리만 한 월급 받으면서 어떻게 이런 데서 밥을 사나 했네. 큰어머니의 표독스러운 목소리였다. 아까는 며느리 보고 사진 찍을 때 저쪽으로 빠지라고 그렇게 구박을 하더니 이제 와서 또 며느리 카드로 계산하려고 한 거야? 진짜 꼴사나워서 다른 친척이 맞장구를 쳤다. 다들 그 입 다물지 못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이미 울음기와 극도의 수치심이 범벅되어 있었다. 매니저, 내 카드 긁어. 내가 이 나이 먹고 밥값 떼먹고 도망갈 사람으로 보여. 또다시 묘한 정적이 흘렀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여사님 매니저의 목소리는 정밀한 메스처럼 그들의 모든 얄팍한 허영심을 무참히 도려냈다. 주신 카드는 일시불 한도가 200만 원짜리입니다. 게다가 현재 남은 가용 한도는 30만 원에 불과합니다. 녹음은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비명과 남편의 깊은 탄식 소리를 끝으로 뚝 끊겨버렸다. 나는 물컵을 내려놓았다.
휴대폰 액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빛이 내 얼굴 위로 차가운 얼룩을 만들어냈다. 그들이 결국 어떤 방법으로 그 로비를 빠져나갔는지는 나도 모른다.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았을까? 아니면 호텔 보안 요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는 앞에서 이리저리 전화기를 붙들고 돈을 빌리러 다녔을까? 그런 건 이제 내 알바 아니었다. 내가 아는 건 단 하나. 그 단단하고 위대했던 핏줄의 결계가 1200만 원짜리 청구서 한 장에 산산조각이 나버렸다는 사실뿐이었다. 나는 키보드를 열고 남편의 대화창에 아주 느릿느릿 한 문장을 타이핑했다. 느낌표도 분노에 찬 이모티콘도 없었다. 그저 가장 평온한 사실 전달일 뿐이었다. 너희 핏줄끼리 모인 오붓한 식사 자리에 남인 내 돈을 쓰는 건 앞뒤가 안 맞지 않아?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곧바로 그의 프로필을 눌러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이어서 시어머니의 번호, 시누이의 번호, 큰어머니의 번호까지. 나는 컴퓨터에 휴지통을 비우듯 내 삶을 차지하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해 대던 그 지긋지긋한 이름들을 하나하나 차단 목록으로 끌어넣었다. 이 모든 작업을 끝내자 휴대폰은 완벽한 침묵에 잠겼다. 나는 욕실로 들어가 샤워기를 틀고 아주 개운하고 기분 좋게 따뜻한 물로 샤워를 즐겼다. 깔끔한 오피스룩으로 갈아입고 공들여 우아한 화장까지 마친 나는 어젯밤 챙겨온 간단한 소지품을 들고 프런트로 내려가 체크아웃을 했다. 유진현 고객님, 간밤에 편안히 쉬셨습니까? 프런트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객실 카드를 받아들었다. 아주 훌륭했어요. 나 역시 그녀를 향해 활짝 웃어 보였다. 지난 3년을 통틀어 가장 달콤한 잠자리였거든요. 요양센터 문을 나서자 아침의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치며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을 맑게 일깨워 주었다. 나는 주차장으로 걸어가 운전석 문을 열고 타서 차의 시동을 걸었다. 목적지는 회사가 아니라 내가 지난 3년간 두리집이라고 부르며 살았던 그 아파트였다. 오전 9시, 아파트 단지 안은 고요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이미 출근한 뒤였다. 나는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갔다. 1402호 현관문 앞에 서서 나는 가방 속의 열쇠를 찾는 대신 곧장 도어락에 금속 덮개를 밀어 올렸다. 띠띠띠띠,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 현관 바닥에는 신발 몇 켤레가 제멋대로 나뒹굴고 있었다. 남편이 어제 급하게 벗어 던진 실내용 슬리퍼는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공기 중에는 오랫동안 환기를 시키지 않아 쾌충한 냄새가 맴돌았고 희미하게 싸구려 소주 냄새도 섞여났다. 필시 그가 어젯밤 기어들어 와 한바탕 발광을 하며 남긴 흔적일 터였다. 나는 신발을 벗지 않고 하이힐을 신은 채로 매끄러운 원목 마루를 밟고 들어갔다. 나는 안방으로 직행해 옷장 위에서 가장 큰 여행용 캐리어 2개를 꺼내 내렸다. 나는 모든 물건을 챙기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명절 때 싸구려 할인 쿠폰으로 사다 준 합성 섬유 스웨터며 남편이 무슨 기념일이랍시고 지하철역 지하상가에서 대충 집어온 촌스러운 목도리 같은 것들은 옷장 안에 고스란히 남겨두었다. 오직 내 돈으로 직접 산 최고급 정장 세트와 코트, 귀금속들, 그리고 내 개인 신분증과 은행 보안카드, 통장, 회사 기밀 자료가 든 노트북만 챙겼다. 2개의 캐리어는 순식간에 꽉 찼다. 지퍼를 굳게 채우고 그것들을 현관으로 끌고 나왔다. 그리고 나는 몸을 돌려 현관문 안쪽의 도어락 판넬로 다가갔다. 뒷면에 건전지 덮개를 스르륵 밀어내고 작고 까만 초기화 버튼을 꾹 눌렀다. 새로운 비밀번호 6자리를 누르신 후 별표를 눌러주세요. 고요한 복도에 기계음이 울렸다. 나는 손을 들어 완전히 새로운 숫자 6개를 입력했다. 내 진짜 생일이었다. 시어머니 비위 맞추느라 억지로 설정해 두었던 그녀의 음력 생일 따위는 영원히 지워버렸다. 등록되었습니다. 나는 덮개를 다시 밀어 올렸다. 딸깍 하고 경쾌한 소리가 났다. 내가 막 캐리어 손잡이를 끌어당기려던 찰나 대문 밖에서 육중한 발소리가 쿵쾅거리며 다가왔다. 곧이어 바깥 문고리가 우당탕 소리를 내며 거칠게 꺾였다. 당연히 문은 열리지 않았다. 밖에 선 사람이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번호판에 불이 켜졌다. 삐빅.
다급한 경고음과 함께 오류 알림이 울렸다. 바깥의 사람은 화가 났는지 더 크고 신경질적인 손길로 번호를 다시 쾅쾅 눌러댔다. 여전히 오류였다. 시발, 두꺼운 철문을 뚫고 거친 욕설이 날아들었다. 남편의 목소리였다. 이어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홧김에 문짝을 발로 거세게 걷어찬 게 분명했다. 유진연, 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문 안 열어. 그가 문밖에서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숙취와 극도의 분노로 지칠 대로 지쳐 쩍쩍 갈라진 목소리였다. 나는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현관의 선체 벽에 붙은 스마트 월패드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이 자동으로 켜지며 문밖의 상황을 고화질로 띄워 보여주었다. 남편이 복도에 서 있었다. 머리통은 까치집처럼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고 어제 입었던 비싼 정장 재킷은 온데간데 없었다. 셔츠기든 다 풀어 헤쳐져 있었고 넥타이는 목에 너덜너덜하게 매달려 있었다. 눈은 새빨갛게 충혈되고 눈 밑은 시퍼렇게 부어올라 마치 흙탕물에서 방금 건져낸 유기견 꼴이었다. 그가 다시 한번 주먹을 치켜들고 현관문을 쾅쾅 내리쳤다. 문 열라고. 번호는 왜 바꾼 건데? 여기 내 집이야. 이 미친 여자가 너 어젯밤에 우리가 어떻게 쫓겨왔는지 알기나 해. 나는 다가가 월패드의 통화 버튼을 눌렀다. 남의 집 문 앞에서 소리 지르며 행패 부리지 마운의 목소리는 외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갔다. 마치 기계가 안내 방송을 하듯 한 치의 감정도 섞이지 않은 톤이었다. 화면 속의 남편이 화들짝 놀라더니 카메라 렌즈 쪽으로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다. 분노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이 기괴하게 왜곡되어 보였다. 남의 집. 너 미쳤어. 여기 우리 신혼집이야. 당장 문 열어. 안 그러면 이 문짝 다 때려 부술 테니까. 부수면 전액 물어내야 할 텐데 나는 화면 속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말했다. 이 아파트 전세 계약서 내 이름 석자만 적혀 있어. 안에 있는 모든 가구 구매 영수증도 다 내 명이고. 지금 이 순간부터 내 개인 재산에 내가 함부로 드나드는 거 절대 용납 못해. 그는 얼어붙었다. 엄마 치마폭에 꽁꽁 쌓여 자란 그 마마보이의 뇌 구조 속에서는 이 전셋집이 법적으로 대체 누구 소유인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게 분명했다. 그저 자기가 숨쉬고 사는 곳이니 당연히 자기 구역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으리라. 너 대체 어쩌자는 건데? 그의 목소리가 기가 꺾인 듯 살짝 기어들어갔지만 여전히 허세 가득한 협박조였다.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깟 밥값 좀 안 냈다고 이혼하겠다고? 우리 엄마 어젯밤에 혈압 터져서 응급실 실려갔어. 넌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이제 와서 나까지 내쫓아? 맞아. 나 이혼할 거야. 나는 그 단어들을 아주 선명하게 내뱉었다. 바깥 화면이 1초간 정지 화면처럼 굳어버렸다. 그가 돌연 신경질적인 헛웃음을 흘리더니 다시 대문을 세차게 두들기기 시작했다. 이혼. 꿈도 꾸지 마. 똑똑히 들어, 유진연. 내 맘대로 이 집구석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줄 알아? 내년 때문에 우리 집안이 친척들 앞에서 개망신당하고 엄마가 사채까지 끌어다 써서 그 호텔 밥값 겨우 냈어. 이 빚은 싹 다 내가 물어내야 해. 사채. 나는 미간을 살짝 좁혔다. 그 잘난 친척 수십 명 중 그 위급한 순간에 돈을 꿔주겠다고 나선 인간이 정말 단 한 명도 없었던 모양이다. 평소 친척들 앞에 서 있는 척, 귀티 나는 척 덧씌웠던 그 부유함의 필터가 박살나자 파리떼 흩어지듯 도망쳐버린 친척들의 꼬라지는 안 봐도 아침 드라마 뺨치게 흥미진진했을 것이다. 시어머니는 그 호텔을 빠져나가려고 기어이 살인적인 이자가 붙는 불법 사채에까지 손을 댄 것이었다. 그건 너희 핏줄들끼리 모인 식사 자리에 쓴 돈이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지. 나는 통화 종료 버튼을 떼고 밖에서 고래고래 악을 쓰며 문을 걷어차는 소리를 철저히 무시했다. 현관문이 덜컹거리며 부서질 듯 울렸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곧바로 단지 내 경비실에 전화를 걸었다. 수고하십니다. 여기 14동 1라인 1402호인데요. 지금 문 밖에 이 집에 살지 않는 외부인 남자가 강제로 문을 부수려고 난동을 부리고 있어서요.
제 안전과 이웃집들 소음 피해가 심각하니 빨리 올라와서 조치 좀 취해주세요. 감당 안 되시면 제가 바로 경찰 부르겠습니다. 5분 뒤 화면에 제복을 입은 경비원 3명이 나타났다. 그들은 아직도 미친 듯이 문을 걷어차고 있는 남편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채 포박했다. 선생님, 진정하십시오. 지금 입주민께서 선생님을 신고하셨습니다. 경비원이 단호하고 엄격하게 경고했다. 이거 놔. 이거 우리 마누라 집이야. 내가 이 집 가장이라고. 그는 발버둥을 치며 악을 썼고 정장 바짓단이 바닥에 쓸려 뽀얗게 먼지를 뒤집어 썼다. 입주민께서는 선생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장 퇴거하지 않으시면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넘기겠습니다. 경비원들은 가차없이 그를 엘리베이터 쪽으로 질질 끌고 갔다. 나는 화면 속에서 처참하게 발악하며 복도 모퉁이 너머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다가 월패드 전원 버튼을 껐다. 나는 캐리어 2개를 손에 쥐고 문을 열고 나와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아파트를 빠져나온 뒤 나는 차를 몰아 서초동에 있는 대형 법무법인으로 직행했다. 나를 담당한 사람은 가사 소송만 15년을 다룬 베테랑 변호사였다. 나는 미리 깔끔하게 정리해둔 서류철을 그녀 앞으로 밀어주었다. 이건 지난 3년간 제 남편 월급 통장의 거래 내역서입니다. 보시다시피 매달 급여일 당일에 월급 전액이 시어머니인 김영숙의 계좌로 무결점 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 신용카드 명세서와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지난 3년간 이 집안의 식비, 아파트 관리비, 차량 할부금, 공과금 등 모든 생활비를 저 혼자 온전히 짊어졌다는 명백한 증거죠. 변호사는 두툼한 내역서를 빠르게 훑어보며 안경을 치켜 올렸다. 증거 사슬이 아주 완벽하네요. 이런 일방적인 경제적 착취는 법정에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걸론 부족합니다. 나는 진홍색 도장이 찍힌 계약서 사본을 한 장 꺼냈다.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 계약서입니다. 보증금은 10억 원이고요. 그 당시 번거로움을 덜고자 제 개인 계좌에서 임대인 통장으로 다이렉트로 이체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 드릴까요? 변호사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가압류 신청부터 넣어주세요. 나는 차갑고 냉정하게 요구했다. 당장 그 전세 보증금부터 묶어주십시오. 박민철과 그 일가 친척들이 그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이 자금에 접근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주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수첩의 핵심 사항을 빠르게 메모했다. 문제 없습니다. 자금 출처가 너무나도 명확해서 법원에서도 보전 처분을 금방 인용할 겁니다. 이혼 소장 초안은 오늘 퇴근 전까지 완성해 두겠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와 차에 올라탄 나는 곧장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1402호 유진현입니다. 아이고, 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셔요. 사장 특유의 능글맞고 싹싹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희 전세 계약이 다음 달 말이면 만기인데요. 재계약은 하지 않겠다고 정식으로 말씀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사장님 쪽에서도 준비 좀 해주시고요. 계약 만기일 당일에 보증금 10억 원은 처음에 송금해드렸던 그 끝자리 4091 제 계좌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죠? 그럼 집은? 내일 당장 사람 보내서 시설물 상태 점검부터 하세요. 만약 그 안에 누가 방 빼기 싫다고 진상 부리고 있으면 불법 점거로 바로 경찰 부르셔도 됩니다. 저는 이미 짐 빼서 나왔거든요. 전화를 끊고 엑셀을 밟았다. 차는 꼬리를 무는 서울 도심의 번잡한 차로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조수석에 툭 던져둔 이혼 합의서 초안 위로 창밖에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리며 유난히도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상황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스피디하게 굴러갔다. 가압류 명령이 떨어진 바로 다음 날 나는 시가 쪽에 관한 최신 소식을 전해 들었다. 내가 수소문한 건 아니었고 남편의 집안 꼬라지를 알던 회사 동료 몇 명이 탕비실에서 희대의 막장 드라마라며 떠들어대는 걸 우연히 듣게 된 것이었다. 시어머니가 끌어다 쓴 그 고금리 사채가 첫 달 이자조차 제때 막지 못해 사채업자들이 곧장 본가로 쳐들어갔다는 얘기였다.
시어머니가 다급한 마음에 본가 집문서까지 담보로 넘겼지만 이자는커녕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리 탓에 원금마저 2배로 뛰어올랐다고 했다. 친척들은 일제히 그녀의 번호를 차단해버렸고 시누이조차 시댁에 낯들기 창피하다며 앞으로 3달 동안은 친정의 발길도 뚝 끊겠다고 선언했다는 것이다. 남편 놈은 더 가관이었다. 그 급전 불을 끄겠답시고 전세 보증금을 떼보려고 발악했지만 집주인에게서 이미 법원에 의해 자금이 가압류로 묶였다는 통보만 받았단다. 그는 완전히 멘탈이 나갔을 것이다. 오직 카드나 긁어주던 현금 지급기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안락한 인생을 지탱해주던 유일한 동아줄마저 싹둑 잘려나갔다는 사실을 비로소 뼈저리게 깨달았을 테니까. 금요일 저녁 무렵 나는 야근을 마치고 가방을 든 채 여의도에 위치한 회사 빌딩 로비를 걸어 나왔다. 회전문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칼바람이 불어와 코트깃을 단단히 여몄다. 내가 막 계단을 내려서려던 찰나 옆 화단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 미친 듯이 튀어나오더니 내 앞을 정면으로 턱 가로막았다. 남편이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 남편과 닮은 노숙자였다. 얼굴엔 덥수룩하게 수염이 덮여 있었고 퀭한 2 눈은 움푹 파여 있었으며 누가 봐도 며칠은 안 빤 게 분명한 꾀죄죄한 점퍼 쪼가리를 걸치고 있었다. 나를 발견하자마자 그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내 앞에 주저앉아 2 손을 모아 쥐고 미친 듯이 싹싹 비비며 구걸하기 시작했다. 주변을 지나던 퇴근길 직장인들이 기겁하며 이상한 눈초리를 보냈고 다들 찝찝한 듯 슬금슬금 거리를 벌리며 피해갔다. 진여나 사포로 벽을 박박 긁는 듯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가 내 코트 자락을 덥석 부여잡았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천하의 몹쓸 놈이야? 나는 걸음을 멈추고 시선을 아래로 내려 내 코트 자락을 생명줄처럼 부여잡은 그의 손을 무표정하게 응시했다. 어깨를 툭툭 치며 나보고 밖으로 나가 있으라던 그 손 조이스틱 위에서 날아다니며 너무나도 당당하게 자기 엄마 수발을 들라며 지시해 대던 바로 그 손. 지금 그 손은 시꺼먼 먼지를 묻힌 채로 덜덜 떨리며 내 비싼 캐시미어 원단을 구깃구깃 쥐어짜고 있었다. 그 손마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충분히 날카로웠다. 못 놔. 진연아, 제발 나 좀 살려줘. 그가 갑자기 고개를 확 쳐들더니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내팽개친 채 콧물 눈물 범벅이 되어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 엄마 혈압 터져서 지금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계셔. 사채업자 깡패 새끼들이 매일 회사 로비에 진을 치는 바람에 나 직위 해제당했다고. 집주인은 오늘 경찰 대동하고 와서 내 짐 구석구석 다 길거리에 내동댕이 쳤고 나 이제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그는 마치 물에 빠진 자가 썩은 널빤지라도 발견한 듯 미친 광기를 내뿜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제발 소송만 취하해주라. 응? 전세금 가압류 묶인 것만 좀 풀어줘서 그 사채 빚만 갚게 해주면 앞으로 내 평생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내 월급 통장도 다 내가 관리해. 다신 우리 엄마가 너한테 막말 못하게 내가 다 막을게. 내가 하라는 짓은 걔처럼 다 할게. 우리 부부잖아. 제발 한 번만 살려줘라. 나는 그가 이 구차한 국어를 끝마칠 때까지 아주 고요하게 들어주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도 끓어오르는 분노도 원수를 갚았다는 통쾌한 환희조차 남지 않았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완전히 고장나 수리조차 불가능해진 낡아빠진 폐가 전 제품이 고철통 속에서 헛되이 덜덜거리며 소음을 내는 꼴을 보는 것 같았다. 그는 이 지경까지 오고서도 여전히 나를 영수증을 처리해주고 뒤치다꺼리나 해주는 만능 지갑쯤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그가 지금 흘리는 눈물은 내게 준 상처를 진심으로 뉘우쳐서가 아니었다. 단지 자기 입에 밥을 떠먹여주던 거대한 기생숙주를 잃어버려서 흘리는 짐승의 공포일 뿐이었다. 박민철, 나는 그의 이름 석차를 불렀다. 그는 즉시 통곡을 멈추고 신락 같은 희망을 품은 눈빛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손 놔, 이 코트 400만 원짜리야. 내가 더러운 손으로 뜯어서 망가지면 지금 내 주제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물어주잖아. 그는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해지더니 무의식적으로 손에 쥐었던 힘을 툭 풀었다. 나는 코트 자락을 획 빼내고 뒤로 반걸음 물러서며 그 악연과의 거리를 완벽하게 벌렸다.
너희 핏줄들끼리 싸질러 놓은 똥바대, 나 같은 타성바지 남이 껴들 이유가 없지. 나는 그의 눈동자를 똑바로 찌르며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어조로 마지막 대사를 건넸다. 너희들의 그 위대한 가족, 부디 천년만년 영원하길 바랄게. 나는 순식간에 잿빛으로 질려버린 그의 얼굴을 2번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 몸을 돌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를 내며 주차장 입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택시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다. 등 뒤에서 죽어가는 짐승의 단말마 같은 그의 절망적인 절규가 메아리 쳤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정말 단 한 번도. 그달 25일 밤이었다. 지난 3년간 매달 25일만 되면 내 휴대폰은 어김없이 프로그래밍된 기계처럼 진동을 울렸다. 450만 원이 결제되었다는 은행 앱의 알림이 칼같이 팝업되며 이번 달도 호구 같은 무통장 입금기 노릇을 마쳤음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새로 얻은 아늑한 오피스텔에 혼자 고요히 앉아있다. 벽시계의 초침이 자정을 넘어갔다. 휴대폰은 책상 위에 얌전히 놓여 있었다. 액정은 칠흑처럼 까만 상태 그대로였다. 그 어떤 알람도 진동도 없었다. 원래대로라면 나를 스쳐 지나 저 탐욕스럽고 거대한 시댁의 아가리로 쏟아져 들어갔을 그 피 같은 돈은 단 1원도 충나지 않고 온전히 내 통장에 고요하게 머물러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걸어가 얼음물을 따랐다. 컵을 기울이다 실수로 차가운 물 한 방울이 바닥으로 툭 튀어 떨어지며 마룻바닥에 짙은 물자국을 하나 남겼다. 내 몸은 무의식적으로 흠칫 굳어졌고 누군가 양말이 젖었다며 투덜거릴까봐 습관처럼 의자 등받이에 걸린 행주를 집어들고 닦아내려 했다. 하지만 허공으로 뻗었던 내 손은 그대로 멈췄다. 넓고 텅 빈 오피스텔 안에는 냉장고 제빙기가 작게 웅웅거리는 소리만이 평화롭게 맴돌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시끄러운 예능 프로 소음도 없었고 소파에 발을 꼬고 앉아 여기 물 떨어진 것 좀 닦아라며 손가락질에 대는 인간도 없었다. 나는 뻗었던 손을 거두었다. 차가운 물잔을 든 채 주방에 오독하니 서서 바닥에 떨어진 그 물방울을 지그시 내려다보았다. 물방울은 그저 매끄러운 원목 마루 위에 투명하게 맺혀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그곳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머무른 채 공기 중으로 한 겹 한 겹 서서히 얇아지며 말라갔다. 그 누구도 이 사소한 실수로 나를 비난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그 위를 밟고 지나가며 짜증을 내지 않았다. 결국 그 물자국은 허공으로 완벽하게 증발해버렸고 내 삶에는 그 어떤 억울한 얼룩도 남지 않았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이 사이다 같은 결말이 여러분의 꽉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